시간이시죠. 마지막 날. 실천 기술론 198쪽이고요. 그 실천 기술론은 실천론하고 인행사하고 이렇게 그때 배웠던 이론들에 이제 조금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이 더해진 부분, 그리고 이제 가족 대상 실천, 그러니까 실천론은 개인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주로 나왔다면, 이 실천 기술론에서는 가족하고 또 집단에 대해서 개입하는 기법들이 나오게 되고, 실제 문제에도 거의 한 10문제 가까이가 가족 집단에서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전문 지식 패러다임 관점 시각 이론 모델 실천 지혜, 이거는 거의 한 5, 6년 전에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제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성과 관련해서 이제 추상적인 것이 이제 패러다임이고,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패러다임은 뭔가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게 패러다임이고, 이제 관점은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론은 관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론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은 이제 그 이론에서 파생돼 가지고 구조화된 실천 지식을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보면은 뭐 정신역동 모델이라고 나오는 교재도 있고, 또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나오는 교재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하는 관점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생태체계 관점이라고 얘기도 하고,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뒤에 붙은 관점, 이론, 모델, 이거는 얼마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뒤에 붙는 것은 달라지는 거고, 사실 앞에 있는 정신역동, 뭐 심리사회, 생태체계, 이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이론에 있나 관점에 있나 모델에 있나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실 때에도 어떤 문제는 이제 생태체계 이론과 관련된 이라고 이제 기술되어져 있거나, 뭐 생태체계 관점이라고 돼 있거나, 그냥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에 좀 초점을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실천론에서 했던 것이 다시 한번 나오죠. 이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론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여러 가지 이제 이념들에서 뭐 이타주의 등등을 이제 배웠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과학적 기반하고 예술적 기반만 나오게 돼요. 과학적 기반이 어떤 거였을까요?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인 기반. 그렇죠. 조사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론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이론들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이 전문적이다, 효과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했더니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외부로 자꾸 보여줘야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또 이제 예산 지원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이 과학적 기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정해지지 않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결과물이다라는 것이 이 예술적 기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기반은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회 정책, 또 프로그램, 사회복지 전문직, 다양한 실천 이론, 또 지식의 바탕을 두고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과학적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기반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관련 이론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그 이론에 따라서 실천을 했고 그 이론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밖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대한 우리가 배우는 여러한 이론들, 지식들이 이 과학적 기반을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시, 또 중시, 거시 수준의 실천이라던가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지식, 또 객관적인 관찰,
실험적인 조사, 또 개입 기술 훈련, 경험적 사실의 수집, 또 이론적인 설명, 또 많이 쓰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기도 하고, 또 욕구 파악을 위한 사정 도구로서 이제 여러 가지 척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활용하고 척도 검사를 통해서 사전 사후했더니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예술적인 기반은 어떤 직관적인 능력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정서적인 측면에 개입하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반은 우리가 어떤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거라면, 예술적 기반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개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적 기반에 들어가는 것들이 감정이입적인 의사소통 능력, 또 사회복지사가 보여주는 진실성, 동정, 용기, 전문적인 관계, 창의성, 에너지, 또 전문가의 스타일, 사회복지사의 직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예술적 기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세한 개념을 묻는 문제보다는 대부분 이제 예시로 나와서 이것이 과학적 기반인지 예술적 기반인지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의 예가 아닌 것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단일 사례 조사 설계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일단 얘는 과학적 기반이겠죠. 또 결시가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을 평가한다. 이것도 과학적 기반 안에 해당이 됩니다. 만족도 조사, 또 면접기술 훈련 이런 거는 과학적 기반 안에 해당이 되고요. 사회복지사의 직관적인 능력을 이용했다. 이것이 예술적 기반 안에 해당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해서 이것도 실천론하고 중복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성자, 조력자,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중개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알고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사람, 옹호자, 클라이언트를 대신해가지고 이익을 찾기 위해서 권리를 이제 대변해주는 사람, 또 교사, 이렇게 앞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는 사람, 중재자는 클라이언트와 이제 또 다른 체계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안에 가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가, 그러니까 이런 사회기술 훈련이라던가 이런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조정,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중복되거나 할 때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지 혹은 어느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단 촉진자는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집단에 대해서 개입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집단의 역동에 대해서 혹은 이제 집단을 이제 구성해가는 단계별로 개입을 하는 것이 집단 촉진자의 역할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협상가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유리한 것을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협상을 대신해주는 그러한 역할들도 이 사회복지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앞에 가장 기본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관련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만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의 내용들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도 잘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봤던 정신역동 모델이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일까요? 그죠? 프로이트. 프로이트는 무엇을 강조를 했죠? 무의식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과거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은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정신분석 이론들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생각, 행동, 그 사람의 문제 이런 것이 현재의 주변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경험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과거의 경험 또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초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이 주로 이제 심리 혹은 이제 의료, 정신과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썼고,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진단주의 관점이 이제 나타나는 그때에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처음 그 과학적인, 우리도 이제 그냥 가서 뭐 봉사 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게 이 정신분석 이론을 토대로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모델에 입각해서 직선적 원인론을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이제 간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이런 진단주의 학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병리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사회복지사가 이제 파악을 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이제 같이 분석을 해준다라는 입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 가정은 정신결정론, 심리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경험을 이제 인식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의 문제는 이제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무의식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 밑에 깔려 있는 무의식, 과거의 경험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충동, 공격적 충동을 중시를 해요. 그래서 성적인 충동을 리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리비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강기, 항문기, 또 그다음 뭘까요? 남근기, 그리고 잠재기다, 생식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이 발달 단계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어린 시절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느냐, 그리고 구강기에 이제 고착이 되어져 있는지, 혹은 구강기에서 잘 성장을 해서 그 다음 학문기로 넘어왔는지,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지금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정신역동 모델의 주요 개념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원초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인간이 지금 이제 각자 현재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의식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의식은 의식하고 무의식 중간 단계에 있으면서 어떠한 단서가 있으면은 꺼내올 수 있는 기억이 전의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 혹은 이제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어떠한 사건들은 이제 전혀 기억을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나가다가 뭐 초등학생 중에 어떤 비슷한 그런 얼굴을 보거나 뭐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문득 이제 떠오르는, 아, 나도 초등학교 때 뭐 저런 일이 있었지, 뭐 친구랑 저렇게 놀았지 하고 이제 떠오르는 그러한 것들이 전의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인간 행동의 동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은 과거의 경험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어떤 성적인 충동이라던가 공격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밖으로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쌓아놓고 하는 것들이 무의식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초와는 가장 이제 무의식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관념도 없고 비논리적이고 본능적인 것만 추구하고 쾌락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원초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아는 밖으로 이제 보여지는 나를 이제 좀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조절하는 실행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 초자아는 가장 이제 최고 단계, 그러니까 도덕성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면화된 양심이 이제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초자아에 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심리적인 결정론에 근거한다. 앞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발달 단계상의 고착과 퇴행을 고려한다. 이것도 맞죠. 우리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이때 이제 계속 멈춰져 있는지 아니면은 그 단계를 잘 지나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리고 정신역동 모델은 뭔가 이제 혼자서 잘 판단할 수 있고 의지가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적 능력이 이제 낮은 클라이언트한테는 이제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한테 효과적이고 그 이유는 이제 통찰력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과거의 어떤 경험, 또 불안, 무의식적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려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역동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심리 이런 쪽에서도 막 편안한 의자 카우치 같은 거 이제 누워놓고 막 과거를 이제 떠올려 보도록 하고 근데 그런 과거를 떠올리면은 무의식이나 전의식에 있던 기억들이 이제 떠올리고 특히 이제 기억을 안 나는 것은 내가 불편한 그런 기억들이 이제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같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지적으로 혼자서 이제 좀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그러한 감정들을 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이제 떠올려 보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통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안, 또 긴장 해소를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바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어 기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방어 기제. 네, 전치, 또 억압, 합리화. 맞아요. 동일시, 반동 형성, 투사, 보상, 고착, 전환, 신체화, 승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은 어떤 방어 기제였을까요? 합리화 맞습니다. 그러면 또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을 독거노인을 극진히 이제 부양하는 것으로 이제 하는 것. 보상 맞습니다. 보상. 부모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자녀의 팔이 마비되는 것. 심리적인 갈등이 어떤 수의근 계통이나 감각기관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신체화는 되게 좀 불수의근, 그러니까 두통, 복통, 소화불량, 갑자기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은 이제 신체화고, 그러니까 갑자기 안 들린다거나 눈이 안 보인다거나 어디가 마비된 것 같다 하는 것은 전환, 그 나오는 이제 신체 부위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충동이 강한 사람이 격투기 선수가 되는 것. 승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중인격을 보이는 것. 해리. 그러니까 이런 방어 기제들이 이제 이 정신역동 모델에 같이 나오고 있죠.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클라이언트가 통찰력을 갖도록 돕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하지 못했던 무의식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좀 내가 알아차리는 것을 이제 통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대상은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지 수준이 있는, 또 참여 동기가 약하거나 또 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약물 의존적인 클라이언트한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이런 이론이나 모델을 배우는 이유도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이론 모델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은 일단 관계를 형성을 하죠. 친밀감을 형성을 해야지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과거의 경험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본인의 이야기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 구축 단계를 거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독립된 정체감 형성을 원조하는 단계로 가게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스스로 이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본인에 대해서 통찰을 이제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자꾸 이제 훈련을 시키는 과정으로 이 정신역동 모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역동 모델에서 사용하는 어떤 개입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반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통찰을 획득하고 정서적 갈등을 수용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나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 전이나 역전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나한테 어떤 중요한 영향을 줬던 사람처럼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것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나를 괴롭혔던 친구와 닮았다. 혹은 이제 나한테 맨날 잔소리라는 우리 엄마 같다. 이렇게 느끼고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쌓였던 어떤 감정, 혹은 이제 내가 너무 좋아했던 선생님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러한 감정들을 이제 보이는 것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전이가 자꾸 나타나게 되면은 사실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서 봐야 되는데 자꾸 나의 과거 어떤 사람하고 대입해 보면서 전혀 이제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전혀 이제 나한테 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계속 이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그게 왜 나타나는지를 자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찰을 이제 좀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이제 연습하는 것이 훈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전이의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 스스로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혹은 이제 나를 괴롭혔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한테 뭐 호의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찰을 획득하고 정서적 갈등을 수용하게 하는 기법이 훈습입니다. 근데 자유연상은 이제 그냥 떠오르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의식에 쌓여 있던 것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라고 하면은 초등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 내가 했던 어떤 혹은 이제 뭐 당했던 부정적인 경험들이 이제 또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의식을 탐구하는 개입 기법입니다. 그리고 해석이라는 기법은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 나와서 그 일반 면담을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행동의 의미를 치료자가 설명하고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꿈의 분석은 이 무의식이 꿈에서 이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이런 무의식적인 소망 그리고 욕구를 해석하면서 통찰력을 갖도록 원조하는 기법이 꿈의 분석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전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가 전이한 사람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사고 또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또 현재 이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줌으로써 통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나온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직면이라고 나왔죠. 직면은 위에 나오지 않았는데 직면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보지 않으려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직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모순점 혹은 불일치한 점에 대해서 모순을 직시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기능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사고, 정서, 행동상의 불일치, 모순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직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훈습, 자유현상, 해석, 꿈의 분석은 위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술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설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례를 주고서 그 사례에서 이제 한 그 사회복지사의 기법은 어떠한 기법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러니까 예시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신역동 모델 중에 어떤 개입일까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차례차례 말해주세요. 또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거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죠? 자유연상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누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리사회 모델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은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론들이 좀 절충되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개별화라던가 수용, 자기 결정과 같은 실천 원칙을 강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심리 사회는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환경을 같이 보는 그 모델이 바로 이 심리사회 모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을 둘러싼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한 포괄적 어떤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그래서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심리사회 모델의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통찰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심리사회 모델 형성에 기여한 이유는 일단 정신분석 이론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동기를 보는 이 정신분석 이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때 이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같이 보아야 한다.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대상관계 이론은 어떤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그러니까 어떤 애착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이 현재의 대인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구강기 때 엄마 혹은 이제 주 양육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느냐가 지금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 사람 혹은 이제 뭐 연인을 이제 사귈 때에 대입하는 그런 태도들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이죠. 그래서 생애 초기에 경험했던 그런 대인관계의 경험이 현재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발달적인 고찰 기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자아 심리 이론은 어떤 자아가 원초화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것. 또 체계 이론, 인간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 이론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혹은 이제 실천론에서 여러 가지 체계 이론과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봤었죠. 그 역할 이론은 집단 속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 이론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맨날 밥 먹고 엄마가 설거지를 하니까 그냥 밥 먹고 바로 방에 가서 누워있던 딸, 아들이 어떤 명절이 되어서 친척들이 같이 모이면 거기 가서는 갑자기 밥을 먹고 나서도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같이 정리를 한다던가 설거지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 안에서 본인한테 기대하는 역할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들을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지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하기는 이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목표가 클라이언트 스스로 본인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확신감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옆에서 잘하고 있다, 잘한다, 너 혼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불안도 감소시키고 또 자존감도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보증과 격려하기 이런 것들이 이 지지하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하기에서 나오는 재보증이나 뭐 격려하기 이런 것들이 실천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개입 기법들하고도 이제 동일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델에서 나온 내용들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면담하고 개입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탐색, 묘사, 환기 기법을 이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탐색은 클라이언트의 지금 어떤 문제 상황과 관련된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묘사 기술이고요. 환기는 그 내용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들까지 밖으로 이제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기술, 그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환기 이런 기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기법이에요. 그 직접적인 영향은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혹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인간 환경에 대한 고찰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지금 클라이언트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기법이 인간 환경에 대한 고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역동성에 대한 고찰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행동 경향,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는 말투라던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또는 이제 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사람이 적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제 행동 경향을 이제 보면서 그 행위를 이제 자꾸 하게끔 만드는 어떤 생각이라던가 감정의 패턴 또 사건에 대한 생각을 클라이언트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을 이제 자꾸 해야지만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했을 때 사회복지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러한 이제 행동을 했을까라고 찾아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발달적인 고찰은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행동하고 어떻게 이제 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이 발달적 고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기법은 직접 개입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가 직접 만나서 하는 기법입니다. 간접 기법은 간접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직접 개입은 하지 않지만 어떤 사회,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개입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간접 기법에 해당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그런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관계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혹은 클라이언트한테 필요한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옹호 활동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간접 기법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지행동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도 우리가 그 인행사 시간에 나왔던 인지이론, 또 행동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의 이 인지행동 모델은 주로 이제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같이 결합돼 가지고 인지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앨리스랑 백이라는 다른 학자가 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나왔던 거는 그냥 피아제는 인지 발달만, 그리고 이제 뭐 스키너나 파블로프는 행동에, 그러니까 행동이 이제 주변 외부 환경에 의해서 행동이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졌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지 행동 이론은 나의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바꿀 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는 것보다 그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이제 가장 행동을 빨리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학교를 9시까지 가야 되는데 8시에 일어나고도 나 오늘 지각이니까 안 가겠다.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생각을 바꿔주면은 빨리 준비해서 이제 학교를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관점은 여기에서도 개인하고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지금 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와 어떤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온 여러 개념들을 통합한 것으로 여러 모델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개인 목표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일으키는 잘못된 가정 사고의 유형,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던가 인지적인 왜곡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바꾸어 주면서 이제 수정하도록 원조하는 것을 인지행동 모델의 개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기출 문제를 보면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죠. 행동적 과제의 부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또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경험, 인식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인지가 어떠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지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구조화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 체계를 변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부정적인 사고가 드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막 일지처럼 이제 자꾸 메모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화된 접근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내가 두렵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을 시켜보도록 하는 것이 이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이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특징은 주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단기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어떤 사고 또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대처 기제들을 학습하는 교육적인 접근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문제 중심적, 목표 지향적, 현재 중심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어떨 때 그런 문제 행동을 자꾸 보이는지를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꾸 이제 메모를 하거나 이제 뭔가 기록지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24시간 계속 쫓아다니면서 클라이언트가 언제 이런 인지적인 왜곡이 나타나는지, 부정적인 사고가 나타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이제 양식을 주고 그 안에 너가 이러한 사건
경험이 있을 때마다 자꾸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이 또 이제 밑에 문제로 나오게 돼요. 객관적 경험의 일반화. 인지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 개별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경험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사건을 이해하는 신념 체계가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을 한다. 그것은 맞죠. 신념 체계, 인지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문제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인지의 어떤 사고, 생각을 바뀌게 되면은 문제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 또 질문을 통해서 자기 발견, 또 타당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니은, 디귿, 리을이 인지행동 모델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앨리스가 이야기한 합리정서행동치료와 벨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합리정서행동치료는 어떤 부적응적인 정서, 행동 이런 것이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요 안에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결과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합리정서행동치료에서는 일단 어떤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어떤 역기능적인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신념에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논의, 논박,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논박을 해요. 그리고 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된 다음 수용적인 태도, 긍정적인 감정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우리가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수능 공부를 이제 막 열심히 하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수능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3년 내내 공부했는데 성적도 낮게 나오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면 결과는 되게 이제 안으로 파고들겠죠. 그리고 이제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막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비합리적인 신념, 성적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니다 라고 이제 논박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다르게 노력을 하면은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역기능적인 사고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효과로 내가 원래 지망하려고 했던 대학은 가지 않았지만 다른 나의 적성에 맞는 대학을 찾아서 가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이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것을 이 합리정서행동치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도 이런 왜곡된 인지 때문에 행동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곡된 인지 유형의 유형들을 보면 일단 임의적인 유추, 임의적 추론이에요. 근거가 없는 성급한 추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급에서 무엇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공지를 하려고 전화를 합니다. 30명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 한 4-5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나를 싫어해서 전화를 피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 임의적인 유추, 임의적 추론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6번부터 30번까지는 전화를 다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근거 없이 그냥 성급하게 추론을 해버리는 경우.
그리고 선택적인 요약은 사건의 일부 사항만을 선택해서 결론을 내리고 또 전체 맥락 중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려하지 않는 것. 그게 이 선택적 요약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채점을 하기 전에 내가 틀린 문제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맞은 거 혹은 아리까리하게 고민했는데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확실히 틀린 몇몇 문제만 생각을 하고 난 이번 시험 망쳤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선택적 요약입니다. 그리고 과잉 일반화는 한두 번의 사건으로 일반적인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것과는 관련 없는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이제 뭐 남자친구를 사귀고 차인 경험을 한 학생은 이제 나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연애를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과잉 일반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 극대화와 극소화는 사건의 의미나 크기를 그냥 자기 마음에 따라서 되게 크게 확대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축소하거나 하는 게 이 극대화와 극소화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화는 전혀 상관없는 외적인 사항을 자신과 관련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너무 우울한데 왜 비까지 오지? 뭐 하늘도 나를 뭐 내버려 둔나 봐.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 전혀 나와 상관없이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날씨는 정해져 있는 건데 막 그런 것들을 다 나의 상황과 이제 연관을 짓는 것이 개인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는 그냥 뭐 아니면 더 흑백 논리, 그러니까 딱 둘로만 나누어서 해석하려는 사고이죠.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재앙화는 항상 이제 최악을 생각을 하고 그 최악이 언제든지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재앙화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기출 문제처럼 인지 왜곡도 그 예시들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최고가 아니면 모두 실패자인 거야. 이게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줄 거야. 이거는 임의적인 추론에 해당을 합니다. 근거 없이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줄 거다. 내가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다. 이것도 이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냥 나 혼자서 나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를 보고 막 쑥덕쑥덕거리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거. 또 이제 내가 신고만 빨리 했어도 지하철 화재로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여기는 것은 개인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못생겨서 남자친구가 떠났으니 결혼도 하기 어렵겠지. 이런 것이 과잉 일반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뒤에 이제 과제 중심 문제부터 여기서